평생 동안 기도 드리는 말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뿐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독일 사상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크의 말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함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자신의 삶을 더 살만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100살의 고령에도 매일 골프를 치고 대중 강연을 했던 일본의 의사 시오야 노부오 선생은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종이를 꺼내서 무엇무엇하여 감사하다라고 적어봅시다. 번호를 매겨서 계속 써봅시다. 종이 한 장을 가득 채울 때까지 계속 생각합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작고 예쁜 감사의 이유들을 끊임없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요. 라이트 스탠다드 참치 캔을 맛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 감사하다. 1980년대에는 중형 세단에도 에어컨이 옵션이었는데 나는 에어컨 달린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은 감사할 이유가 생겨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할 수도 있으며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 목록을 몇 가지 적어봅시다. 감사 목록은 여러분에게 행복감을 주고 행복감은 여러분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요. 역시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말은 정말로 옳습니다. 365 공비타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해요. 빅터 프랭클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정말로 모진 극한의 경험을 하고도 겨우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우연과 행운도 따랐겠지만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던 그 자신의 선택에 기인한 점도 분명히 컸는데요. 그는 자기 자신이 아우슈비츠에서 생의 의지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를 장시했고 이 로고테라피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이어 정신요법의 3대 분파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로고테라피에서 빅터 프랭클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간을 마치고자 해요. 우선 의미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아셔야 될 것이 3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은요,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강조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꿈꾸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희망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너무너무 기대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곧장 행복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을 바라고 또 직장인들은 승진을 바라기도 하고 원하던 집, 원하는 차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이뤘을 때 바로 하늘을 날아갈 듯이 뛸 듯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못 가진 지금은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인생이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신림동 고시촌 그리고 법대 지인들을 보면은요, 사실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고시 공부를 하는데 막상 합격자 발표에 이름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뉴스에서 왜 대학 입학 합격자들 보도할 때 막
공중공중 뛰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부둥켜 안고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서 춤을 추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저 안도의 한숨 정도를 내쉬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구나 싶은 그런 안도의 한숨이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그랬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고요, 합격자 명단에서 이름을 봤을 때 저는 제가 합격자 명단에 들은 것을 확인하게 되면은 그 순간 정말 엄청나게 좋을 거라고 고3 때 1년 내내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말 그렇지 않더라고요.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재수 안 해도 되겠구나 였습니다. 빅터 프랭클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우리가 지금 꿈꾸는 무언가가 있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엄청나게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요. 빅터 프랭클은요, 그러한 이야기를 그가 아우슈비츠에서 해방되던 날의 경험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풀려난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것은 나의 경험담이다. 우리가 미친 듯이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다. 수용소에서 풀려난 다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들은 피곤한 발걸음으로 몸을 질질 끌다시피 하며 수용소 정문으로 걸어갔다. 조금씩 사방을 둘러보고 의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그런 다음 과감하게 수용소 밖으로 몇 발자국 걸음을 옮겨보았다. 우리에게 고함을 치며 명령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피하기 위해 자맥질을 하는 오리처럼 몸을 움츠릴 필요도 없었다. 세상에 감시병들이 우리에게 담배를 권하고 있었다. 처음에 우리는 그들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재빠르게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천천히 수용소 밖으로 난 길을 따라서 걸었다. 곧 다리가 아파오면서 뼈가 구부러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절룩거리며 걸었다. 자유인의 눈으로 그 전까지는 미처 보지 못했던 수용소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자유. 우리는 스스로 몇 번이나 이 단어를 되뇌어 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지난 몇 년간 그토록 자유를 갈망하면서 얼마나 자주 이 단어를 입에 올렸는지 이제는 그것이 의미를 잃고 말았다. 현실이 우리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는 자유가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없었다. 드디어 꽃이 가득 피어있는 초원에 이르게 되었다. 꽃이 만발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았지만 거기에서 아무런 감흥도 느낄 수 없었다. 우리가 처음으로 불꽃이 튀는 것 같은 기쁨을 느낀 것은 꼬리에 여러 가지 색깔의 깃털을 단 수탉을 보았을 때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저녁이 되었고 사람들이 모두 막사에 모였을 때 어떤 사람이 다른 이에게 은밀하게 물었다. 말해보게. 자네 오늘 기뻤나? 우리들 모두가 똑같은 느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그 사람은 부끄러운 듯이 대답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아니라네. 육체는 마음보다는 거부감이 적은 편이다. 육체는 처음부터 새롭게 얻은 이 자유를 잘 활용했다. 우리 육체가 개걸스럽게 먹어대기 시작한 것이다.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그리고 심지어 한밤중에도 우리는 먹었다. 한 사람이 먹어치우는 음식의 양이
심히 놀라웠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웃에 있는 친절한 농부의 초대를 받아 그 집에 갔는데 거기에도 그는 먹고 또 먹고 그리고 커피까지 마셨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혀를 풀리게 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또 했다. 몇 년 동안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중압감이 마침내 사라진 것이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면 누구라도 알았을 것이다. 그에게 말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것을. 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심한 중압감을 겪었던 사람이 이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았다. 혀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도 함께 풀리는 데에는 여러 날이 걸렸다. 그런 다음에는 감정이 그것을 억압하고 있던 기이한 속박으로부터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자유를 찾은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수용소 근처에 있는 시장으로 가기 위해 꽃들이 가득 피어있는 들판을 지나 시골길을 걸었다. 종달새가 하늘로 날아올랐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주변 몇 마일 안에 사람이 하나 보이지 않았다. 드넓은 대지와 하늘, 종달새의 환호, 그리고 자유로운 공간만이 그곳에 있었다. 나는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자신은 물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단 한 가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저는 제 비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불렀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에서 저에게 응답하셨나이다. 그때 얼마나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말을 되풀이했는지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바로 그날, 바로 그 순간부터 새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는 다시 인간이 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갔다. 네, 의미요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 두 번째는요. 우리가 꿈꾸던 좋은 일이 닥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순간 뛸 듯이 기뻐하지 않듯이 우리가 보통 꺼리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어려움과 긴장과 압박과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를 돕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 하지요. 고통을 겪지 않고 쉽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둘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은 10이면은 9, 100이면은 99명이 힘들지 않고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길을 택하려 할 거예요.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어려움과 긴장과 문제가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우리를 돕는 그런 친구가 된다고 말이죠.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마음의 평온을 가져오기보다는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내면의 긴장은 정신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참고 견딘다라는 니체의 말에는 이런 예지가 담겨져 있다.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수감자 중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다. 강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쓴 또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일본과 북한, 북베트남의 포로 수용소에서 실시한 정신치료 연구조사도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아우슈비츠에 처음 잡혀갔을 때 나는 출판을 위해 집필 중이던 원고를 압수당했다. 이 원고를 새로 쓰고 싶다는 나의 강렬한 열망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 나를 살아남도록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 수용소에서 발진 티푸스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나중에 원고를 다시 써야 할 때 도움이 되도록 나는 작은 종이 조각에다가 수없이 많은 메모를 했다. 강제 수용소의 어두운 막사 안에서 잃어버린 원고를 다시 쓰는 이 작업이 내가 죽음의 위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어느 정도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그 긴장이란 이미 성취해 놓은 것과 앞으로 성취해야 할 것 사이의 긴장, 현재의 나와 앞으로 되어야 할 나 사이에 놓여있는 간극 사이의 긴장이다. 이런 긴장은 인간에게 본래부터 있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잘 존재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그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야만 그동안 숨어있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일깨울 수 있다.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 혹은 생물학에서 말하는 항상성, 즉 긴장이 없는 상태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나는 정신 건강에 대해 이것처럼 위험천만한 오해는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긴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성취해야 할 삶의 잠재적인 의미를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성이 아니라 정신적인 역동성이다. 말하자면 한쪽 극에는 실현되어야 할 의미가 그리고 다른 극에는 그 의미를 실현시켜야 할 인간이 있는 자기장 안에서의 실존적 역동성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만 유효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더 효력이 있다. 낡은 아치를 튼튼하게 할 때 건축가는 오히려 아치에 얹히는 하중을 늘린다. 그래야만 아치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들이 서로 잘 밀착되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 하지요.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은 그렇게 빨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끝나기를 바라고 고3들은 빨리 수능시험을 치르고 논술을 치른 다음에 대학 합격, 불합격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요. 매일매일 해야 될 긴장감 있는 과업을 사람들은 잘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단언해요. 사람의 정신적인 건강에 필요한 것은 그런 무조건적인 이완이 아니라 차라리 정신적인 긴장감이라고 말이죠. 아치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아치 위에 하중을 늘리듯이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목표와 과업이 어느 정도 묵직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타이트한 스케줄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가질 때 오히려 우리의 눈빛은 반짝반짝하고 우리의 발걸음에는 힘이 넘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2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째,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순간 우리를 기쁘게 만들진 않을 것이다. 2번째, 어려움과 긴장, 문제가 우리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시련을 당하건 간에 그 시련에는 의미가 숨어 있음을 알아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은 참 예고도 없이 찾아오죠. 시험에서 불합격하기도 하고 사업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갑작스레 예고도 없이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무수한 종류의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괴로워하는 와중에도 이것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련은 어떤 식으로도 우리 삶에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쳤을 때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인간의 잠재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잠재력은 한 개인의 비극을 승리로 만들고 곤경을 인간적인 성취로 바꾸어 놓는다. 상황을 더 이상 바꿀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명쾌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한 번은 나이가 지긋한 개업의 한 사람이 우울증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왔다. 그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다.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까?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을 제외하고는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했다. 선생님, 만약 선생님께서 먼저 죽고 아내가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대답했다. 오 세상에, 아내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녀가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내가 말했다. 그것 보세요, 선생님. 부인께서는 그런 고통을 면하신 겁니다. 부인에게 그런 고통을 면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그 대가로 지금 선생님께서 살아남아 부인을 애도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일어서서 내게 악수를 청한 후 진료실을 나갔다. 어떤 의미에서 시련은 그것의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 시련이기를 멈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정상적인 의미의 치료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첫째, 그의 절방은 병이 아니었으며 둘째, 내가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없었고 그의 아내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나는 바뀔 수 없는 운명에 대한 그의 태도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최소한 자기가 겪고 있는 시련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주된 관심이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데에 있다는 것은 로고테라피의 기본 신조 중에 하나이다. 자기의 시련이 어떤 의미를 갖는 상황에서 인간은 기꺼이 그 시련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밝혀두어야 할 것은 있다. 의미를 발견하는 데 시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는 단지 시련 속에서도 그 시련이 피할 수 없는 시련일 경우에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나 만약 그 시련이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시련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제거토록 하는 것이 인간이 취해야 할 의미 있는 행동이다. 불필요하게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학대에 불과하다. 네, 시련 속에는 반드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어떤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련의 의미를 알아채는 순간 시련은 시련이기를 멈춘다라고 빅터 프랭클은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로고테라피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들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그럼 이제 환자가 자기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나는 의사들이 이 질문에 대해 일률적인 대답을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시기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포괄적인 삶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의 삶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문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체스 챔피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절묘한 체스의 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질문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임의 판세와 상대편 선수의 개인적인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장 절묘한 수란 있을 수 없다. 인간의 실존도 이와 마찬가지다. 인간은 추상적인 삶의 의미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인간은 추상적인 삶의 의미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할 특정한 일과 사명이 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며 그의 삶 역시 이 시간과 공간 역시 반복될 수 없다. 따라서 각 개인에게 부과된 임무는 유일한 것이다. 삶에서 마주치게 되는 각각의 상황이 한 인간에게는 도전이며 그것이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바뀔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기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으며 그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질므로써만 삶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즉, 오로지 책임감을 갖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삶에 응답할 수 있다. 로고테라피에서는 이 책임감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빅터 프랭클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삶의 태도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가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시간, 그 공간, 그 인간관계에서 오로지 그 사람만이 수행해야 될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 삶이 바로 그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부과하는 업무가 그 사람이 짊어져야 할 책임감이고 삶의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마땅한 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now and here,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최대한 충실하게 수행하는데 전력을 다하라 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우리 삶에 두 다리를 단단히 뿌리박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바로 우리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목표와 일을 충실하게 하나하나 책임감을 가지고 해나갈 때 인간은 어떤 극한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삶의 방향이다 라는 것이 빅터 프랭클이 우리에게 조언하는 로고테라피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지금 빅터 프랭클은 우리에게 결국 책임감을 강조했는데요. 이 책임감이란 영어로 responsible이잖아요. 이 단어를 뜯어보면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response, 응답이라는 단어하고요. able, 할 수 있다라는 어미로 나누어집니다. 결국 책임감이란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삶은 우리에게 매 순간 이런저런 과제들을 부여합니다. 어려운 일이 떨어질 수도 있고, 끔찍한 과제가 생길 수도 있고, 누군가 우리를 짜증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내 옆으로 올 수도 있죠. 혹은 갑자기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제끼고 싶거나 오늘 하루 놀고 싶거나 이런저런 나쁜 짓을 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 무수한 자극들이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련이자 질문이자 과제이자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짜증나게 한다고 해서 곧장 화를 낼 필요는 없죠. 우리는 화를 낼 수도 있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 상황을 받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공부하기 싫더라도, 일하기 싫더라도 싫다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쫄랑쫄랑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걸 참고 묵묵히 앉아서 노력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 이 응답하는 능력이 바로 책임감, 레스폰시블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빅터 프랭클이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는지 그 부분을 나누어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우리한테 성공하고 싶으면, 행복하고 싶으면 그저 제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목표를 가지고 책임감을 굳건히 한 채 충실히 단단하게 삶을 살아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부의 말을 나누어 드리면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마지막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나는 유럽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에게 거듭해서 이렇게 타이르곤 한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라.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표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곳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 행복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으며 성공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에 무관심함으로써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나는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확실하게 행동할 것을 권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정말로 얘기하건대 언젠가는 진실로 성공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마지막 시간 로고테라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혹은 다음 카카오 한재우의 브런치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 또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다시 한번 북돋는 책 365 공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